박정희 정권 때 그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는 훈령을 만들었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을 임시 보호를 해서 그리고 그 올바른 그 생활을 시켜주고 자립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주라는 그런 훈령이었죠. 근데 그때 형제복지원 처음 설립 과정에는 그런 취지로 아마 그 형제복지원 육아건이 설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60년대 이후로 박인건 원장이 그 형제복지원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197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1980년도까지 그 주례동 38번지에 형제복지원이 건립이 되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87년도 그때 당시 전두환 정권 때 그 내무부 훈령 자체가 이제 다시 부활이 되었던 거죠. 그 부활이 되어서 형제복지원이 다시 박인건으로 시작이 되었고 86년도, 88년도 당시 때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과 그 88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회 정화 사업인 내무부 제410호라는 훈령을 다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신문파리, 껌파리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눈에 보이면 걸거친다고 길거리에 불황인 불황아라는 그 명칭을 달아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넣는 그 내무부 훈령을 전두환 정권 때 다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거지들, 불황인들을 다 잡아놓고 그 당시 때 부산에는 그렇게 구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소수에 불과했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형제복지원이 그 주례동에 건설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황인 거지들이 그 수용이 되고 나서 국가에서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된 거죠. 1인당 얼마씩. 그러니까 그 박인건 원장은 1인당 얼마씩이라는 그 돈을 받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거지 불황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 사람들도 그냥 막 잡아넣게 된 거죠. 부산시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박인건이는 욕심이 났던 거죠. 부산시에 불황인 불황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끌렁끌렁하게 보이거나 길거리에 그냥 주치자들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 부산 진역이나 부산역이나 역전 주변 아니면 공원 주변 아니면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면 다 잡아갔던 곳이 부산 형제복지원이죠. 그때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갓 입학하고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굣길에 제가 형제복지원 바로 근처인 부산 계금동에 살았었어요. 하굣길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후 3, 4시 정도 돼서 그 계금파출소라고 있는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지구대라고 하죠. 계금파출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순경이 그 파출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순경이 저에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지나가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러 다녀? 라고 하면서 저를 어깨를 잡고 교복 입은 그 학생을 잡고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갔죠. 데리고 들어가서 막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 지금 이게 뭐하러 다닌 거야? 니 어디 도둑질 하러 다니지? 라고 그 파출소 송경이 막 다그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겁이 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하면서 무작정 때리니까네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출소 송경한테 막 집에 보내달라고 때렸었죠. 그런데 그 파출소 송경은 저의 들고 있는 가방을 뺏고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던 거죠. 가방 안에는 옛날에 그때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도 가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급식을 줬었어요. 급식을 줬는데 그때 그 병애들은 우유와 그 빵을 급식을 줘서 점심시간에 우유만 마시고 빵을 그 가방 안에 넣어놨었던 건데 그 빵을 순경이 보더만은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새끼 이거 훔쳤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결손가정이라는 게 아버지 엄마 밑에 크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 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파출소 송경한테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받아서 먹지 않고 놔뒀다 라고만 이야기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순경한테 그 급식 받았다라는 소리를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빌미가 되었던 거죠. 파출소 순경이 그때부터 빵을 가지고 이제 다그치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 훔쳤나? 바른 대로 말해 이 새끼 하면서 막 저는 안 훔쳤다고 그렇게 울면서까지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막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 니 바른 말 안 하면 집에 못 보내줘. 니 막 분명히 보니까 이거 훔친 건데 어디서 훔친 것만 이야기해. 끝까지 안 훔쳤다고 울자 파출소 순경은 쟤를 막 옷을 벗겼어요. 교복을 바지를 내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담배 피우던 라이터를 벌겋게 달구어서 그거를 성기에다가 막 지지더라고요. 고문을 막 했죠. 그래도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살려달라고 파출소 순경한테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을 했지만은 그 파출소 순경은 계속된 해유와 협박과 고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죠. 폭행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 정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파출소 순경은 저한테 바른 말 하면 집에 보내줄게 라는 그 한마디에 네가 훔쳤다고 그냥 바른 말 하면 바로 집에 보내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네 훔쳤습니다. 어디서 훔친 것까지는 묻지는 않았었습니다. 맞지? 훔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파출소 송경이 이제 전화를 하고 불과 한 30분 정도 만에 건장한 사람들이 그때 완장에 선도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짜고짜 쳐다보면서 임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파출소 순경이 세 사람이서 이렇게 장부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데려가라고 그 아저씨들이 따로 가면 집에 보내준다라는 그 소리에 그때 나는 정말 과연 집에 보내줄까라는 순식간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막 무섭고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건장한 완장찬 두 사람이 저를 갖다가 나와 임마 하면서 잡아 당기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죠. 그때. 아저씨 어디 데리고 가십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막 그어서 빌었죠. 비니까네 그 건장한 두 사람들이 그냥 막
막 머리를 막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따라 나와 이 새끼야 하면서 거기에 그 냉동 탑차 비슷한 그런 그 창이 조그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냉동 탑차하고 비슷한 그런 곳에 그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제 혼자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타지 않겠다고 막 발부동을 치니까 막 거기서 막 폭행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제로 차에 태워지고 지게 되었고 정말 그 공포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도착한 곳이 형제복지원이었죠. 형제복지원이 아닌 어딘가 모른 그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제가 차 안에서 내려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건장한 사람 두 사람이 저를 내리고 그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대장이라는 그 모자를 쓴 사람과 그 젊은 그 내나 사람 같이 저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가방도 뺏긴 채 그냥 옷만 입고 그냥 끌려서 거기에 바로 그 들어간 곳에 그 정신병동이 그때 당시에는 신입소대였거든. 그 신입소대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 소대장과 그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막 옷을 벗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집에 좀 보내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막 14살 그때 당시 나이에 막 사정을 했었죠. 이 새끼야 여기는 집에 가는 곳이 아니고 임마 네가 여기서 혼자 살아야 돼 하면서 옷 벗어 이 새끼야 좀만한 게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옷을 막 잡아 당기면서 막 뺏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옷을 전체 다 뺏기고 그거를 마대자루에 넣고 저는 그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찬물 바가지로 막 그 뿌리더라고요. 씻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목욕탕 안에서 막 그 찬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씻김을 당하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두 번째 방에 그 저를 그 갖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침대가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었고 제 혼자 거기에 들어가서 추워서 그때는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대장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니는 여기에 한 이틀 정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이불 속에 들어가라 하고 나는 살리달라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죠. 근데 그 소대장은 그날 너무 힘들어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잠도 못 이루고 그 온갖 그 진짜 이곳이 정말 어떤 곳인가 지옥인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입소가 되어서 그 당시 때 이제 소대장한테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바로 신입소대를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한 그 다음날 제가 그때 보니까 무서웠던 것들이 막 사람을 그때 막 폐 지기는 거를 그 눈으로 목격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제가 신입소대로 이제 이틀 만에 이제 그 전방이 되었죠. 그러고 이틀 만에 전방이 되고 신입소대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교육을 받았었어요. 어떤 교육을 받냐 하면 자, 앞으로의 다른 소대에 본 소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신입소대에서 철저한 교육, 그러니까 신원 파악을 그냥 했던 거죠. 집이 어디냐라는 것조차도 묻지는 않고 이름과 나이 그 정도 선에서 물어보고
그 장부를 입력하고 나서 신입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조차도 그 기압과 구타를 당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신입 소대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서 반항을 했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을 패냐고 이러니까 조장들이 나와서 그냥 막 거기에서 막 구타를 해가지고 막 담요를 말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막 그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냥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러고 그 사람은 담요에 쌓여서 나가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신입 과정을 거쳐서 저는 본 소대로 갔었죠. 청소년 소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2소대라고 들어가게 되었고, 아침에 보통 그 소대를 처음에 들어가니까네 굉장한 그 신입들한테 폭력을 많이 가하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를 하냐면 첫째로 4시 반 정도에서 기상,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예배를 보게 돼 있어요. 그 강제적인 그 방송 예배를 보고 아침에 예배를 다 보고 나면 거기에 소대장이 줄을 세워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번호를 하죠. 몇 명인가 인원 파악을 하고, 문이 그 소대마다 다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중대장이 아침에 6시 전에 5시 한 40분 정도의 새벽에 점호를 돕니다. 점호를 돌면서 잠긴 문을 닫다고 인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인원 보고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구보를 돌아요. 그 이제 엄청난 큰 그 운동장이 있어서 운전면회 소대라고. 그 구보를 돌고 나면 식당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고, 자, 그 본소대에서는 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그 교육과 기압, 그 안에 대한 세뇌를 받는 거죠. 하루 일가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소대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 2소대 청소년 소대에 있다가 거기에서도 무수한 동성 간의 성폭행들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형들이나 소대장, 서무조장들한테 그렇게 당한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청소년 소대에 있다가 그 아동소대로 이제 그 전방이 됐었죠. 그 소대장이 내가 이쁘게 생겨놓으니까 서무라는 명목을 가지고 소대 24소대라는 아동소대에 제가 가게 되었던 거죠. 서무라는 그런 그 관리를 딱 가지고 들어가니까네,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서무를 했다라는데 오히려 막 좀 안심이 되더라고. 권력이라도 가지 있으면 제가 덜 맞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24소대 가니까네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때는 7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 근데 17살 된 15살, 16살, 17살짜리 그 친구들은 다 조장들이었고 나머지 아들은 소대원이었는데, 그 안에서 하루 일과들은 뭐냐면 어른들은 그 노역을 시켰어요. 뭐 목공이라든지 낮은 칠기 이런 그 노역을 시켰지만, 아이들은 제식훈련과 늘 그 기압과 폭행 구타들이 이루어졌었죠. 그 아동소대에서 참 서무로 갔지만은 서무가 아닌 그냥 소대장한테 그냥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이로서의 그 권력을 잡고 들어간 거였죠.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폭행 당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청소년 소대와 아동 소대를 전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내가 성폭행 당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힘들어가 죽느니 차라리 도망을 가면서 잡혀가 차라리 맞아 죽자라는 그런 마음에 도망을 한번 갔었죠. 근데 결국 도망을 가지 못하고 제가 잡혀서 그때 중대장한테 죽을 만큼 두드리 맞고 나서 다른 소대로
전방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소대에 갔지만은 혹독한 그때 뭐 폭력과 기압,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중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중대장은 저를 오히려 두드려 팼어요. 막 그 물바다로 해가지고 막 바다로 때리고 거의 초죽음이 당한 상태에서 다른 소대로 전방을 가게 됐고, 그 소대에서 또 적응을 하고 또 살아야 됐었어요. 그 소대 역시도 그 소대장들이 조금 이쁘장하다 하면 그냥 그 윤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월요일 되면 전체 회의로 교회당을 올라가요. 뭐 3,000명 정도가 올라가는 그 교회당에 올라가서 원장이 그 앞에서 그 도망을 가다 걸리거나, 예를 들어서 그 형제복지원 속에서 그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은 똥복을 입히고 마대자루를 씌우고 그 큰 교회당 앞에서 세워놓고 3,000명이 보는 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벌한다면서 그 폭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냥 구타였고, 박인근이라는 원장이 그렇게 구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권력인 중대장, 소대장들은 늘 폭력이 가해졌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을 살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반 소대에서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서 이제 줄을 서가 있는데, 그 순간 내 친동생이 딱 앞에,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짜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 내 동생까지도 이렇게 잡혀왔나.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받은 고통들을 내 친동생이 받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서 소대가 틀리기 때문에 개인 행동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었죠. 동생은 늘 그렇게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소대 안에서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제가 86년도 그때 형제복지원에서 그 사람이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그 형제복지원 그 동네에 이렇게 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가 혹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저기에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었고, 86년도 제가 10월달 말쯤에 동생과 제가 기가 조치가 되었죠. 그러면서 퇴소가 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탈출했다는 게, 탈출이 아닌 그냥 나왔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곳에서 나왔다라는 게 정말 기뻤어요. 진짜 눈물이 그냥 막 났지만은, 이 사회를 청소년기에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회에 나오니까네, 나올 때는 기뻤는데 사실 막상 나오고 나니까네 너무 그 속에 잠재져 있던 고통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오는 그날 그 제가 사회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부산 그 송정 앞바다를 갔는데, 거기에 철조망이 막 쳐져 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잡아넣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무서움이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삶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비참했죠. 청소년기를 거의 진다 그 형제복지원에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기합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네, 사회가 오히려 더 나오게 된 거는 기뻤지만 무서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 사회는 어떻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찾아온 아버지는 그 형제복지원에서 온갖 그
먹이주고 지어주고 잘 키워준다라는 그런 그 매체들을 밖으로 이렇게 소식지라든지 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도 그런데 들어갈 수 있지. 그냥 그거 잊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막 엄청나게 아버지가 싫었었어요. 그때 그 뒤로부터 제가 가정을 뛰쳐나오게 된 거죠. 귀가 조치되고 나서 사회를 정말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경찰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경찰로 인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경찰들만 보면 비합리적인 경찰들만 보면 제가 막 언쟁을 막 이렇게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네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삶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폭행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이렇게 형들한테 두드려 맞아 생리별까지 그렇게 뽑혀가지고 29살 때 제가 털리를 했으니까 그냥 삶이 그냥 피폐했죠. 그러다가 2012년도 제가 이제 마음을 잡고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장 바닥에서 어묵을 만들어가 팔고 있는 그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늘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인터넷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 형제복지원이 대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언론에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민단체에 전화를 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인터뷰를 한다 해서 방송에 나가게 되었고 이거는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형제복지원에 잡혀간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나는 훔치지 않은 빵을 가지고 훔쳤다고 경찰관들이 그렇게 해유를 하고 누명을 씌워서 잡혀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제가 이 이제 운동에 이제 당사장 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2013년도 11월 달에 제가 나와서 2014년도에 3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되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우리 한종선 대표를 만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모임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된 거죠. 2014년도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왜 잡혀갔는지 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잡혀갔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오게 되었던 거죠. 점차적으로 피해 생존자가 지금은 연락되는 피해 생존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나와서 활동하는 피해 생존자들은 한 30-40명이 돼요. 그 피해 생존자들 모두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잡혀가서 그 안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온 가족들이 풍비박살이 나버리고 죽임을 당했는지 폭행을 당하고 장애인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임을 시작하고 2014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 국회 이 자리에서 단식농성, 노숙농성 2012년도부터 한종선이가 노숙농성 2015년도에 단식농성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부산에서부터 부산 형제복지원 터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게, 농성장에 앉게 된 거고, 그 전에 19대 국회에 진선미 의원님께서 국회에 발의를 했었죠.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불행하게도 저희 사건을 과거사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우리는 과거사 같은 거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고, 행정자치부, 그 당시 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폐기를 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시 20대 국회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권 때 진선미 의원이 발의를 해놨고, 그리고 나서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논의만 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벌써 지금까지 7년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국가 정부나 국회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에 발의를 해놓은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과거사로 치부를 해버리고 계속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과거사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은희 의원께서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저희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닌 다른 과거의 인권유린을 당했던 사건들을 한테 모아서 풀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과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을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위에서 논의가 되고만 있죠. 논의만 되고 있어서 논의만 되면서 자꾸 끝나버리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사회적 비용이 많이 된다, 논의 중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속 딜로 밀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피해 생존자들은 마냥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9월 6일 날부터 부산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국토대장정을 한 뒤로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다. 지금 벌써 6,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법 통과되기를 기다렸는데 되지가 않아서 작년 11월 7일 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돼 줄 때까지 결의를 하자, 노숙농성을 하자 라고 한종선 대표와 우리 피해 생존자 모임에서 결정을 하고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1일차 5개월 넘게 지금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함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래 청소년기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강제로 경찰관들에게 끌려서 형제복지원에 가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 싶고, 왜 우리가 거기에서 맞아야 되는지,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내 동생이 죽음으로 가야 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풍비박설이 났는지 정말 알고 싶고요. 진짜 내무부 훈령 제410호라는 거는 국가가 만드는 훈령이에요. 국가가 만들었던 폭력이에요. 저희들은 고스란히 국가가 만든 폭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진실을 좀 알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잡혀갔는지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